네, 33페이지 이건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 내가 꼭 기억해 두셨죠? 네. 3년 7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쫙 정리한 거였는데, 제일 첫 번째 3년 7개월 전에는 이제 대리사일제를 시작한 거였고요. 사위 1을 시작한 거였고, 작년 이맘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인이 절 때렸죠. 나를 때렸대. 장인이 나를 때렸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발목을 삐게 했죠. 그게 이제 작년 이맘때 일이었고요. 그 전날, 그저께 때는 정순의 1차 충동질이 있었는데 화전에서 있었고요. 어제에서는 논 가운데에서 이제 얘가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꾀병 부린 다음에 뺨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장 찾아가죠. 구장 찾아가서 구장네 집으로 가고요. 구장 찾아갔다가 그 밤에는 뭉태네 집에서 뭉태 충동질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점순이의 2차 충동질이 있어서 점순이가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오면 어떡해 해가지고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이 바보야. 그래서 바보 소리 들어서 갑자기 핑 돌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2차 충동질 한번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싸우면서 바깥마당에 싸우고, 그 다음 2번에서는 이제 뒷골에 콩밥 까가지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소설 속에서 서술한 순서가 다르게 하여 얻는 효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를 찾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건 시대로 서술할 경우, 네, 이거는 순행적 구성이죠.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긴 쉬웠지만 독자가 사건을 재구성하여 읽는 재미가 반감된다. 사건시와 서술시를 다르게 하여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면서 하면 읽는 재미가 있고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했던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셔서 3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5페이지에 나의 심리 변화 한번 보시면, 네, 나의 심리 변화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님 이제 하면서 처음 부분이었죠. 3년이나 됐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난 갈테유 그동안 사경천에 쉬어했을 때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과 이렇게 세게 나가면 혹시 성례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해주요 하고 싸웠을 때는 3년 넘게 일만 시킨 장인에 대한 화와 그러도록 끌려온 자신에 대한 화, 그 다음에 남들이 그런 자신을 얕볼까 하는 걱정이 함께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장인에게 덤벼들었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장인이 고맙고 더 열심히 일해서 점순이와 혼인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의 심리 변화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를 참고하여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탐구해보자는데 이 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김유정은 강원도 산골 농민의 생활에 어울리는 토속적인 언어는 물론이고 비어, 속어를 즐겨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저속한 느낌을 주거나 감정을 격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러니까 저속한 느낌과 감정 격한 느낌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악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소박함과 진실성을 선명히 느끼게 해준다. 또한 1인칭 시점에서 구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성어, 의태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도 다른 소설에선 찾기 어려운 특징이다라는 건데, 이게 옛날에 그대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봄봄의 표현상 특징을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박함,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익살, 해악 이런 단어를 꼭 추가해라 라고 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누구 하는 거지? 명제 안 하고 시온이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치, 2명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문체 특징 보시면, 네, 이거는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 인물의 행동을 쉬운 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비어, 속어, 능청소는 익살과 해야
그다음에 구어 사용,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점. 자, 그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보기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을 만약에 3인칭 시점으로 바꾸고 표준어랑 문어체를 쓰고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묘사했으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라는 건데, 원작의 생동감이 사라지고 묘사가 건조하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와 성격에 그들의 관계를 더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개성을 보여주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비어, 속어, 그 다음에 해악, 익사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상 문제는 이거 그대로 출제했어요. 예상 문제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예상 문제에서도 틀릴 경우에는 네, 깜집니다. 서술형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도 이게 본범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범이 농촌 사회의 현실을 진지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김유정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전 시대의 계급 문학이 퇴조하면서 다양한 문학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런 시점에 김유정은 농촌으로 돌아가되 비판적 시각에서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거기서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가벼운 터치로 그려내었다. 이는 도시의 삶에 대해 박태원 등이 보여주었던 성찰이나 같은 해에 연재를 시작한 시문의 상록수 등과 비교할 때 역사의식, 비판의식, 민족의식 등이 부족한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전 시기에 다소 경직된 문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말과 우리 문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방향을 채택한 걸 볼 수 있다. 특히 김유정이 건강한 농촌을 주로 그렸다 해서 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했던 거. 그 다음에 농촌 사회의 현실이 진지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평가도 있는데, 하지만 구장과 장인,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 그 다음에 장인, 마름의 횡포 등을 통해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범이 아예 농촌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진지하게 보여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장과 장인, 그 다음에 장인의 횡포 등을 통해 농촌 현실의 문제점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나 말씀드리면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응? 알러지? 알러지도 조심해야죠.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시험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보면 전 시험의 70%의 성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제 여태까지 코로나 하면서 보는 거에 시험 기간에 코로나 걸리면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다 4등급, 5등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몸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봅시다. 네, 직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직위는 설화죠, 설화. 갈래부터 보시면 설화와 민담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토착설화라고 해요. 토착설화가 뭐냐면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좀 그냥 다른 설화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도 등장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설화 중에서 토착설화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역사적 실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선덕여왕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직위는 설화 중에서도 토착설화이고요. 토착설화라는 것은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럼 한번 직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직위는 신라, 환리, 역참부군 사람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게 설화적 요소인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화적 요소 하나의 파트고요. 선덕여왕의 단아하고 엄중하고 미려함에 빠져 상사병에 걸려 모습이 날로 초췌해졌다. 여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 말했다. 짐이 내 영묘사에 가서 향을 피울 것이다. 그 절에서 짐을 기다리도록 해라 라고 지금 선덕여왕의 포용과 이해, 그 다음에 면모와 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직위는 다음날 영묘사 탑 아래에 가서 왕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홀연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필이면 잠에 똑 빠져버려요. 잠에 빠져버린 건 밑에 써있듯이 직위의 지순한 사랑은 인정하지만 여왕과 평민의 만남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대의 의식이 잠으로 표현된 거고요. 이거는 당대의 신분적 혹은 계급적인 한계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왕이랑 일반 평민이 서로 사귀거나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잠으로 표현한 거였고요. 이렇게 잠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신분적, 계급적인 한계이다라는 거. 왕은 절에 도착해 향을 피우고는 직위가 잠을 든 것을 보았다. 이에 왕은 팔찌를 빼어 팔찌란 것은 연민의 표시였고요. 이거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그래도 정의 오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위의 가슴에다 놓고 궁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나 영왕의 팔찌가 자신의 가슴에 놓여있는 걸 보고 영왕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다. 오래도록 몹시 근심하다가 결국 상세병이 그 몸을 태워 직위가 불귀신으로 변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짝사랑 이루지 못해서 귀신 된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하고 환상적인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 전기적 요소란 건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짝사랑으로 인해서 불귀신이 돼버린 거는 신이하고 환상적인 전기적 요소가 설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 빠른가요? 그 다음에 이에 왕은 술사에게 명해 주문을 짓게 했으니 다음과 같다. 직위 마음속의 불이 몸을 태우고 변해 불귀신이 되었나? 푸른 바다 밖으로 옮겨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지어다 라는 식으로 중간에 주문이 삽입되어 있고요. 이거는 서사갈래와 서정갈래에 혼합된 갈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까지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서사 갈래가 있었다면 중간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서정 갈래를 추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직위설화 같은 경우에는 서사 갈래와 서정 갈래가 혼합된 갈래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 풍속에 이 주문을 문과 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문을 통해서 불을 소멸시키고 직위의 한을 풀어줬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서사와 서정이 혼합된 갈래. 자, 그래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보시면 시간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신의하고 환상적이고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재 예방 풍속의 내력을 보여줌으로써 민속학적 의의라는 것은 가치, 중요성이란 겁니다.
직위설화의 가치, 중요성이란 것은 화재 예방 풍속의 내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긴 대립적 관계가 나와요. 대립적 관계가 총 4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생과 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죽었죠.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둘 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영왕과 평민의 계급의 대립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영왕, 여자와 직위, 남자의 대립도 보여주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불과 물의 대립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직위의 한을 어떻게 풀었어? 풀은 바다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불의 대립적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직위설화는 꼭 기억해 두세요. 직위설화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문제 출제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본범이랑 같이 엮어서 공통점, 차이점 나오는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그래도 본범에서 한 3문제, 4문제 나오지 않을까? 본범 단독 문제 하나랑 직위랑 비교하는 거 하나랑 직위 단독 문제 하나랑 서술형 문제 하나. 동짓딸이랑 저녁에서는 한 3문제. 이옥설에서 한 문제, 2문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도 한 문제, 2문제. 이단원에서도 한 2문제, 3문제. 2단원에서 한 4문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다. 하고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내가 볼 땐 모의고사 기껏해 한 지문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충 직위설화 보시면 직위설화는 화신의 내력과 그에 관련된 화재 예방 풍속을 다룬 신라시대의 설화이다. 선덕여왕이 주물지어 불귀신의 원한을 달래어 물리치게 된 연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원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또한 불의 원인인 불귀신을 주문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은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이 설화의 주술적 면모도 체크할 수 있고요. 선덕여왕에 대한 직위의 사랑과 영왕의 넉넉한 품성이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직위설화입니다. 직위설화에서는 주술적인 면모와 해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8페이지 본범과 직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얘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범과 직위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첫 번째 갈래부터 보시면요. 본범은 현대소설이고 직위는 문헌에 절하는 설화이고요. 둘의 공통점은 서사갈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작품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본범은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성례와 관련된 갈등이고요. 직위 같은 경우에는 직위의 자책이 중심 갈등이죠. 그러니까 직위가 선덕여왕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선덕여왕 기다리지 못하고 잠든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본범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죠. 가벼운 걸 보여주고요. 직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루지 못한 짝사랑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신화적인 특징을 갖고요. 본범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본범과 직위의 시공간적 배경의 역할 보시면 둘 다 시간 공간적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는 않는데 본범 같은 경우에는 봄이 계절과 청춘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아직 전통이 남아있는 농촌 공간에서 일어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직위 같은 경우에는 신화적인 시공간의 의미가 강하며 특히 영묘가 선조의 영혼을 모신 사당과 탑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의식하며 더 깊이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인물의 성격을 보시면 본범은 중심 인물이 3명이고요. 나는 조금 어수룩하고 그 다음에 장인은 좀 샘을 밟죠. 그 다음에 욕심도 있고요. 그다음 점순이는 좀 당돌한 걸 보여주고요.
지기에서 지기는 사랑에 빠진 열정적이고 좀 집착이 강한 걸 보여줬고, 선동여왕은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봄봄은 조금 소박한 인물을 다뤘다면 지기는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인물들을 다뤘다는 거. 네, 서술자도 보시면 봄봄은 1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지기는 3인칭의 객관적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요. 봄봄 같은 경우에는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고, 지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습니다. 봄봄은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면 지기는 요약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있는 표도 무조건 보세요. 지기와 봄봄의 공통점 차이점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 가셔서 42페이지 잠깐 볼게요. 42페이지에 3번의 보기 한번 볼게요. 이거 보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4페이지 10번. 네, 이거 시간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46페이지로 갑시다. 이옥설입니다. 이옥설. 이규보의 이옥설입니다. 네. 여기서 설이라는 이 한자는 기억해 두세요. 이 설이라는 한자는 고전 수필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전 수필은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 설이라는 한자를 기억해 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 고전 문학 작품을 딱 봤는데 무슨 설 했는데 뒤에 이런 한자가 있어. 아, 이거는 고전 수필로서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구나 라고 그 작품을 읽으실 때는 교훈과 깨달음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옥설도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옥설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댔어? 그래서 내가 학력평가 해설 강의할 때 이거 설명했잖아. 기억나? 어? 이옥설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문태준의 돌탑이랑 비교하면서 막 설명했잖아. 그래서 문태준의 돌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옥설이랑 엮어서. 그래서 내가 막 설명했잖아. 뭘 설명했어? 태도? 아니야. 표현 방식. 어? 아니야. 막 던지지 마. 막 던지고 이제 개념 물어볼 거야. 뭐야? 유추였습니다. 유추가 뭐였어? 유추랑 예시를 내가 기억해 드렸잖아. 유추랑 예시할 때 뭐였어? 유추는 특징이 비슷한데 되게 카테고리가 다르댔잖아. 근데 예시는 특징도 똑같고 카테고리도 상하관계라고. 그래서 뭘 예시했어? 황소개구리 했잖아. 토종생물 하면서. 외래종이 들어와서 토종생물이 망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예시로 황소개구리와 참개구리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유추로 뭘 보여줬어? 외래어랑 순우리말을 보여줬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기억 안 난 걸 계속 말해줘야지. 이옥설에서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뭐냐? 유추가 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선지에 유추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꼭 나오기 때문에 유추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추는 특징이 비슷하고 상하관계가 아닌 거, 서로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술갈래라 해요. 글쓴이는 퇴락한 해랑채를 수리하면서 비가 새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던 해랑채의 수리 비용이 한 번 비를 맞은 해랑채의 수리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글쓴이는 이를 삶의 이치에 적용하여 집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추예요. 왜냐하면 집과 사람의 지금 특징은 똑같잖아. 둘 다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야 된다는 특징은 똑같은데 집이랑 사람이랑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유추를 쓴 거예요. 또 이를 나라를 다스리는 확대하여 적용하면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나라가 위태롭기 전에 바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해랑채 수리 경험을 인간의 삶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에 확대하며 해석함으로써 평범한 생활의 문제를 놓고 삶의 자세와 정치 현실에까지 그 사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이거. 자,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보시면 그래서 갈래는 설, 고전 수필이고요. 설은 고전 수필의 한 종류로서 보통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부분과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는 부분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격은 당연히 교훈이 있겠죠. 깨달음을 주니까. 그 다음에 유추, 경험 다 있고요.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유추해 사고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특징입니다.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2단 구성이죠. 유추적 발상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 6번의 이 구성표 기억해 두세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이 표가 그대로 나와서 여기 가운데 준 거에 빈칸 뚫어놨어. 그래서 여기 기억, 그다음 얘를 니은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말을 적어라 라는 식으로 서술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 2문단에서는 퇴락한 해랑채 수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대상 자체 분석, 체험, 경험,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에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대상의 의미를 유추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 이걸 더 확장시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 정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문단에서는 체험, 경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깨달음, 의견,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에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이옥설입니다. 일단은 먼저 47페이지 나가기 전에 48페이지에 2번의 보기부터 볼게요. 이 작품을 쓴 이규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70년 고려시대에 정중부 등의 무인들이 문신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해가지고 이규보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나쁘게만 기회주의자를 하고요. 근데 또 이규보를 조금 옹호하는 식으로 말하면 야 그래도 백성들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백성들에 조금 더 집중한 사람, 백성을 사랑한 사람으로도 평가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규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47페이지로 볼게요. 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해랑채를 수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해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해랑채
퇴락한 해랑채 3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 혹은 경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때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일치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내용일치 문제 나오는데 이 작가, 필자는 2칸이 비가 샌 지 오래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안 고쳤던 거야. 그 다음에 2번째 문단.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 이게 2칸이었죠.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잘못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3번째 문단에서 이제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추하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깨달음 바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화자, 필자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필자, 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인 거야.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에 다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위에까지는 체험 얘기했었고요. 여기 밑에서부터는 유추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째 문단에서는 이 유추의 확대를 시작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견입니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얘는 지금 물음표로 끝나게 했는데 진짜 물어본 게 아니죠. 야, 이거 안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서리법 쓴 거 있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에 대한 의미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켜놔. 네. 그래서 이옥설에서 서술형이 나오면 이게 맨 마지막 기역 부분이 서술형이 나옵니다. 기역 부분이 서술형 나와서 여기 화자가 경계의 태도를 강조한 부분이 어디냐 해서 그거를 그대로 써라 라는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 기역을 밑줄 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서술해라 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도 서술형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아까 이규보가 고려 무신정권의 사람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규보가 살았던 고려 무인정권, 무신정권과 관련지어서 이 이옥설을 한번 분석할게요. 그러면 이 고려 무신정권으로 바라봤을 때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어 퇴락한 해랑채라는 경우에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를 맞았던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걸 얘기하겠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규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고려 왕조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있으면 후딱후딱 고쳐야 된다. 만약에 이걸 후딱 고치지 않으면 정말 그냥 나라 자체를 뒤엎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경비, 그러니까 돈 드는 건데 이 돈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혹은 부담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들이 모두 완전했던 이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인재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왕의 정치가 만약에 썩어 있으면 썩은 상태에서 알고도 계속 고치지 않으면 나라의 인재들도 다시는 못 쓰고, 근데 썩은 거 알아서 바로 후딱 고치면 나라의 인재들을 다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알아서 빨리 고치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부담도 적게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3번, 유추에 의한 전개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 유추, 확장이 있는데,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냐면, 사유의 대상이 확장되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유란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대상이 확장된 거야. 처음에는 집, 해랑채를 생각하다가 사람으로 확장이 되고 사람에서 나라, 정치로 확대된다라는 거. 밑에 유추, 유비추론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다 해서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9페이지. 49페이지에 2번에 2번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보자. 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이욕설에서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 먼저 일상적인 체험을 서술한 다음에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었다. 유추의 방식을 썼다라는 거. 이러한 주제를 형성한 방법은 유추를 사용하였다. 혹은 일상적인 체험을 먼저 서술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었다. 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이 작품을 다시 한번 고려 무인정권, 무신정권과 관련지어서 보시면 이 내용 보시면 이욕설의 내용과 제시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면 무신의 난과 몽골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은 비가 새서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고 보는 자세가 된다. 하지만 이욕설의 관점에 따르면 비록 무인정권이 정통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선 집을 수리하고 제목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집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고려 중기야? 여기 무인 정권 안 했겠네. 무인 정권 때 그랬대잖아. 나이가 17살? 18살인 그 신하가 나이 환갑을 넘으신 장군님의 수염을 불태웠대잖아. 야, 너 일로 와봐라 하면서. 야,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근데 너 수염 좀 잘라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 이거는 안 됩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잘라줄게 하면서 불을 푹 떼서 그걸 보고, 아, 그 이름 뭐더라? 그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확 한 거고. 자, 1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네, 읽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답은 1번. 사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죠. 유추적 발상으로 인해 내용 전개하고 있고요. 사실 제시한 다음에 의견 덧붙이고 있고,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있고요.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 자, 2번이 답은 5번이었는데 한 번 비를 맞은 해랑새는 퇴락을 돌이킬 수 없듯이가 아니었죠.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신 비용이 많이 든다 했었고. 3번 기억에 담긴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 경계의 태도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 나라의 정사라고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규보의 이욕설이었고요. 우리 지금 10분 쉬었다가 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볼 텐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그냥 중요한 파트만 볼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냥 영상 볼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파트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표현 방식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갈래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에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특수 용어. 그 특수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58페이지 해제부터 볼게요. 드라마로 반영된 노희경 원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바탕으로 영화 촬영을 위해 각색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네, 영화 촬영을 위해 각색한 거였고요. 바깥일에만 신경 쓰는 남편과 늘 위태로운 자식들, 중증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의인이는 어느 날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 영원히 반복될 것 같았던 이들의 일상의 이별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뼈아프게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은 시나리오로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으며 몽타주 기법이나 환상적 장면 처리 등 극갈래 형상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갈래는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에 대한 특징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의 특징이 많습니다. 총 8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기를 많이 할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시나리오다 보니까 일단 현재형으로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대사, 지시문, 해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작가의 상상력이 첨부되어 있어요. 네 번째, 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장면. 석현아! 안 쓰고 뭐하고 있어? 장면, 씬 넘버죠.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시 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적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찍은 거고 특수 용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현재형으로 관객이 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봤던 그것도 현재의 사건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사, 지시문, 해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인물의 대사,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장면 1, 씬 넘버 1 혹은 씬 넘버 147 이런 식으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 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장 파리 가서 찍고 싶다? 그럼 파리 가면 돼요. 파리 가서 거기서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시 공간적 제약이 적고요. 그다음 등장인물 수의 제약도 적습니다. 이게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연극 생각하시면 연극은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 들어올 수 있는 등장인물의 제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무대에 100명, 10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렇게 영화같이 시나리오를 찍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없겠죠. 그냥 넓은 광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찍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고요. 특수용어가 들어간다. 어떤 새끼가 담배를 피워? 싸움 잘하게 생겼어. 신성한 학원 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담배 피우고 계시네. 배달하시다가 힘드시니까. 저번 주에 탈룰라 했다니까? 저번 주에 딱 저희 동북고 2학년이 2시에 수업하는데 2시 5분에도 문 열어놨거든? 근데 담배 냄새가 너무 올라오는 거야. 어떤 새끼가 담배를 피냐. 딱 문을 열었어. 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고 났는데, 진짜 담배 엄청 피네. 했더니 막 애들이 누가 피우는데요? 몰라. 어떤 아저씨 피우는데? 했더니 어떤 애가 뭐 입고 있는데요? 했더니 그냥 검정색 바람막이. 했더니 저희 아버지예요. 차로 저 데려다 주신 다음에 피시는 것 같아요. 달룰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의 특징이고요. 이 시나리오의 특징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8개의 특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1번에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편화된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9페이지. 59페이지 여기 짜투리. 네, 시나리오 영어. 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작년에 여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영어 조금 잘하신 분들은 그래도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 시험 때 이렇게 나왔어요. 페이드 인 해서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인데, 페이드 인 하고 옆에 땡땡 해놓고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라는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용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61페이지에 네, 정철이 장 박사를 찾아갔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기억 부분. 나 같은 돌팔이 의사가 뭘 알아? 난 위험을 위궤양이라고 맹장을 장염이라 한 적도 있어. 해서 여기 파트에 담긴 감정 같은 경우에는 자괴감과 미안함이 있겠죠. 자괴감과 미안함.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뭐 해줄 수 없는 미안함과, 그 다음에 나 같은 돌팔이에서 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프면 약 먹어 이러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의사인데 아내가 암 걸린지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자괴감이 있고요. 62페이지 정철과 장 박사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인이의 수술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정철은 어떻게든 수술을 시켜달라. 장 박사는 수술이 안 된다 했던 거고. 네, 그 다음 넘어가셔서 63페이지 시나리오의 구성단위인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씬, 시퀀시, 숏. 숏은 컷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70페이지 70페이지 소설과 시나리오의 비교. 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소설은 서술자가 상황을 묘사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사나 지시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형상화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 72페이지 여기 맨 마지막에 상처와 백만송이 꽃가루에 대한 의미, 이거 꼭 보시고요. 상처 있는 의미인데 할머니의 상처난 데는 입김을 불어준 듯한 행위는 이니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는 상징적 행위이면서 할머니 입김으로 인해서 이니가 막 날아가는 장면, 백만송이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니의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정리하고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 네, 그래서 여기서 특징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 인간애를 보여주고요.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희극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하고요. 그냥 강원도 방언을 사용해서 토속적이고 순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작가가 극중에 직접 등장해서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가가 직접 중략 윗부분에 들어갔던 이 부분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78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웰컴 투 동막골 비교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갈등의 성격은 개인적 갈등이라면 웰컴 투 동막골은 사회적 갈등이었고요. 갈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인물의 대사나 상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제시했고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을 통해 제시를 했었고요. 이를 극복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했었고 그 다음에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동막골 사람들의 순박함, 편을 갖았지만 다 같은 사람이란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공간의 상징성을 보시면 온실 같은 경우에는 인이의 삶과 꿈이 응축된 공간이고요. 전원주택이란 것은 가족들의 희망이 결집된 거고 동막골이란 것은 인간의 분열이나 싸움이 침범하지 않는 순수의 공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웰컴 투 동막골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 문제랑 시나리오,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특징, 비교 이런 거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눈물은 외장가도 했나요? 혹시 학교에서? 응? 아직 안 했다고 여기? 동막골까지? 안 들어간대? 오케이, 그럼 넘어가신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기를 아직 학교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요? 다 나갔어? 아니 너네 A, B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아니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야? 한쪽은 동막골 나가고 있고 한쪽은 정체성까지 다 나오고. 괜찮아. 너네 학교는 이런 거에 익숙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개의치 않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4페이지 봅시다. 한국의 정체성. 일단 한국의 정체성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온 파트는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 내용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얘기한 게 정체성. 그 다음에 시원. 그 다음에 고유성. 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의미와 아이고 죄송해요. 글자가 너무 이상하네. 개성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원.
시원하다가 아니라 시작하는 거. 원조.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빈칸 뚫어놓고 빈칸 나오고요. 어휘 문제 나옵니다. 한국의 정체성에서는 이 네 가지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술상 특징. 미안해. 어렸을 때 글쓰기 학원 안 다녔어. 너무 예쁘세요. 요즘도 글쓰기 학원 다니나 너는? 그 글자 이쁘게 쓰는 거 배우는 거야. 학원 있어요? 야, 우린 별거 다 학원 다 있어서 언변 학원 있었고 글쓰기 학원 돈 많은 애들이 다녔어. 학교에서 그 국어책 뒤쪽에 그냥 글쓰기 계속. 우린 막 그 펜글씨 있잖아. 어른들 그 글씨 그런 걸 배웠어 학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논술을 잘 쓴다고. 저희 집은 돈이 없어서 전 피아노 학원도 못 다녔어요. 사실 내가 피아노 다니기가 싫었지. 여러분들 누구였지? 누가 글씨 기똥차게 썼는데? 누구였더라? 내가 그 숙제 확인하면서 글씨 진짜 잘 쓴다 했는데 누구한테? 아, 성환이. 왜 부끄러워해? 아무튼 이런 네 가지 파트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제 봅시다. 해제 보시면 이 글은 고유성, 시원, 개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을 제시한 글이다.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회 문화적 상황임을 들어 글을 시작하고요. 한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원이 아니라 개성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개성을 갖고 있느냐가 정체성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개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속성과 일정 수준의 미를 언급한다. 또한 복제품이나 위조품이 개성을 말살시켜 정체성 탐구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함에 있어 개성의 문제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분석적이며 논증적인 성격을 지니며 예시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논설문이고요. 이거는 여기 밑에 성격단을 보시면 분석적, 논증적, 예시적, 비판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고유성의 판단 기준은 시원이 아니라 개성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포도주와 관련된 사례, 조지훈의 견해는 전문가의 견해죠.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고 있다. 또 한국의 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산수와 모창가수와 차중락의 노래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조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복제품 제작과 표절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내용일치 문제로 한국의 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포도주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서술상 특징으로. 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유성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조지훈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의 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의 산수와 모창가수와 차중락의 노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으로 고유성이 있다. 고유성의 판단 기준은 누가 언제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개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가져야 하며 복제품이나 위조품은 정체성을 탐구할 기회를 빼앗아가므로 근절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특징 보시면 특정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고요.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나 답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의 경험, 구체적 사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혹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라고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 어제 손흥민 100골 넣은 거 보셨나요? 11시 반인가? 11시 10분에 넣었을 거예요. 시작한 지 10분 만에 골 넣었던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손흥민 그 특유의 짜증내는 표정 있잖아요. 이런 표정. 그 표정이 옛날에 나 군대 있을 때 소대장이 짜증내는 표정 똑같아요. 아직도 기억나. 2등병 때 족구하는데 제가 족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족구의 규칙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족구가 무릎 아래로만 해야 돼. 아니 머리로만 해야 되는데 내 소대장이랑 같은 팀이었어. 근데 공이 왔는데 내가 깍두기에서 뒤에 있다가 공이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퉁 쳤거든? 근데 그게 무릎이 맞은 거야. 이제 상대팀은 저 새끼 무릎 맞았잖아 했거든. 근데 소대장이 아니야 했는데 내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저 무릎 맞았어요 한 거야. 맞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욕을 쓴 거야. 소대장이 진짜 승부욕이 너무 많아서 그때 딱 그 표정 지었어. 손흥민 선수의 짜증내는 표정.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 또 2등병에서 때릴 순 없으니까 하면서 그 뒤로 손흥민 선수 보면 그 생각 나서 좀 무서워. 왜냐면 한국의 정체성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옛날에 여러 군 학교는 아닌데 이 교과서를 똑같이 썼던 학교에서 한국의 정체성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천천히 봅시다. 5페이지 한국의 정체성 탁석산 작가께서 쓰신 겁니다. 왜 이렇게 담배를 피냐? 싸움 잘하는 애 있어 혹시 여기에? 민준이 잘해? 마을버스에서 시비 붙으면 야 너 동북고 서민준 알아? 이래야 되겠다. 내가 막 이래야지. 자, 원조 콤플렉스 보십시다. 일단 원조 콤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시원이어야, 그러니까 시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원조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어야 고유할 것이라는 강막관념이 바로 원조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원조 콤플렉스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원조 콤플렉스를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원조 콤플렉스는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원조 콤플렉스라고 써 있어서 소제목을 이렇게 써놔서 원조 콤플렉스가 중요한가 할 수는 있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조 콤플렉스가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조 콤플렉스라는 글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부터 봅시다. 우리가 세계와 본격적인 교역과 교류를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교역과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 파트에서 지금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고 있죠.
여기까지 끊읍시다. 지금 이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교역과 교류를 없이 살 수는 없다 하고 있고, 예전 과거에 했을 때는 그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현재 점차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억,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는 또 다른 말로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세계의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의 한국적인 것, 즉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고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립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한 부분이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류랑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적인 게 무엇이냐,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정체성 무엇인지 얘기를 해줄게 라는 식으로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시면, 그런데 정체성을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은 이것이다 라는 판단 기준부터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 하나가 바로 고유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트의 서술상 특징이 뭐냐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논지 전개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지 전개가 글을 쓴 거, 논지가 글이거든. 그래서 글 전개의 필요성. 그러니까 논지 전개의 필요성이 뭐냐면 그냥 글을 쓴 목적이에요. 근데 글을 쓰는 목적을 어렵게 표현하면 논지 전개의 필요성이랍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필자가 생각하는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가 교류랑 접촉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 기준부터 정해야 돼서 그걸 고유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부분으로 갈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탈춤이 우리 고유한 민속으로 주로 양반계급의 위선을 풍자하는 데 쓰였다고 배웠다 라는 식으로 지금 글쓴이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혹은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홍콩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청룽이었는데 영화 속에서 그는 사자 모양의 큰 탈을 쓰고 경연한다. 경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연이요? 경연한다. 여기서 경연한다가 무슨 뜻이야? 큰 탈을 쓰고 경연한다. 큰 탈을 쓰고 홍콩 영화에서 사자 모양 큰 탈을 쓰고 이게 강의하고 있는 거야? 요리 경연대회 있잖아. 요리 경연대회는 뭐야? 요리를 발표하는 거야? 서로 대결하는 거죠. 경연이 대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옆에 어휘 및 어구풀이, 여기에 경연이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예술, 기능 따위 실력의 겨눔인데, 경연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칸이나 어휘 문제 나오는데 여기 어휘 문제 뚫고 나서 경연이 무슨 뜻이냐 해서 적절한 거 찾으라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탈은 우리나라의 탈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을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한국의 탈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성이 없는 거네? 왜냐면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원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탈에는 고유성이 없는 거네? 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설사 탈춤이 중국에서 비롯되어 하더라도 그것이 변형되어 창조적으로 발전되었다면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탈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임을 밝혀 우리 탈춤의 우월성과 고유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고찰할 때면 언제나 시원이 문제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이 되는가 하면서 시원과 고유성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파트의 서술상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 경험을 들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에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다 할게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 탈을 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 그러니까 시원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시작할게요.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답이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답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통념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통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통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을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 가진 문화나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의 고유성, 중국의 고유성을 부인하진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줬어요. 다양한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즉 시원과는 관계없이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흉이라는 지금 전문가도 나왔고요. 흉은 이미 200년 전에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그곳에 이식된 것은 2000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포도주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하지만 흉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2000년 전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단어죠. 그들만의 방식.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 양조한다. 그래서 고유성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프랑스 포도주의 고유성은 지켜질 수 있다. 즉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을 때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포도주는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조 콤플렉스에서 뭐 얘기하냐면 고유성의 기준이 시원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네. 와인은 칠레산이 더 맛있습니다. 와인, 그치, 너는 마실 일이 없겠구나. 미안해.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나 세계대전 때 너무 포도밭이 많이 망가졌어. 근데 그 포도밭을 잘 지킨 데가 칠레야. 프랑스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잘 지킨 데가. 칠레가 더 기후가 좋고. 칠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뱀처럼 기다랗게 생겼잖아요.
더 글로리 보셨나요? 더 글로리에서 그 100만 원짜리 무슨 와인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그래. 뭐 자기 부하 직원한테 주는데 전 와인 마실 줄 모릅니다 해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길 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와인을 사라. 그래서 그걸 마셔보고 이 100만 원짜리 마셔봐라. 그 맛이 다를 거다 하는데 진짜 좀 다릅니다. 응? 누가 외워, 석훈이 너 외워하지 않았어? 그래? 귀가 잘못 들리나 보다. 네, 그래서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파트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라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시원이 고유성이 기준이 될 수 없다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조지훈이 고견을 내어놓은 바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서 여기서부터 조지훈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한 오해요. 다른 하나는 고유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어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개성이 있는 성격을 고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는데 이 고유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 꼬이는데 고유의 뜻 혹은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유라는 것은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개성 있는 성격을 고유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문화 또는 사상이란 것은 인류 일반의 생활과 사고방식, 민족, 개성적 양식화란 뜻에서 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유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른 곳에선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라는 것은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고유 사상은 본디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개성적으로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일반 사상의 한국적 존재 양식 또는 한국 민족의 같은 풍토적 환경에서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 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집단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집단 중에서도 그 사람들만의 개성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게 그렇게 개성이 생긴 게 하나의 고유가 되고 그렇게 민족적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적으로 모인 게 바로 한국의 고유 사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무와 선녀꾼 나무와 선녀꾼. 나무와 선녀꾼. 그러니까 나 뭐가 말하면서 나무와 선녀꾼?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유럽에도 있는데 유럽 대표적인 노르웨이 쪽에 있어요. 이게 근데 유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각자 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나무와 선녀꾼 하면 선녀와 나무꾼 결말이 뭐야? 너네가 있는 결말이 뭐야? 행복하게 산 거야? 하늘에 가서 강간하고 그냥 서로를 박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말. 석기는 결말이야. 그치? 하고 해피엔딩이야 너네가 알고 있기는. 새드인 그럼 같이 살았다로 알고 있는 사람. 옷 훔쳐가지고. 옷 훔쳐서. 아니, 학생. 이게 무슨 보이스톡을 걸어? 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새드 엔딩이고요. 근데 새드 엔딩 중에서도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아들도 다 데려갈 거, 자식들도 우리나라에서 자식들 다 데려가는데 일본에선 데려가지 못해. 일본에서는 얘네가 계속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아기도 나왔는데. 아기도 나왔는데 아기 나와서 그 셋째 딸인가 셋째 아들까지 옷을 안 보여주려다가 그때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선녀가 빡쳐가지고 이 개새끼하고서 올라가잖아. 하고 노르웨이인가 유럽 어디 쪽은 그 나무꾼을 죽입니다. 나무꾼한테 벌을 줘.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다 공동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은 뭐냐면 선녀가 올라간다. 아이들 데리고. 근데 일본만의 고유는 거기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민족 혹은 각자 집단만의 고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은의 이 정의는 흠잡을 데가 없답니다. 근데 되게 좋아합니다. 조지은 의견을.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필자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고유성이란 것은 개성의 문제이다. 그들만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부분 갈게요.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즉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원조가 어디인가 또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성이나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는 원조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불어넣고 또한 갖게 했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고유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종업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난무하는 원조 땡땡이라는 간판이 더는 의미가 없어 사라질 때 우리의 원조 콤플렉스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크게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옆에 여기 또 어휘 문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고견, 연유, 영위 이거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성의 의미로 이제 들어갑니다. 소제목이 나와 있죠, 또. 자, 그 다음에 봐 갈게요. 고유성과 개성이 동의어로 쓰인다면 정체성 탐구랑 고유성이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개성이란 개체만의 특성이다.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개체만이 갖는 성질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모든 개체는 수적 동일성만을 갖는다. 이제 수적 동일성 기억해두세요. 이거 빈칸 뚫어 나와서 나왔었어. 모든 개체는 수적 동일성. 수적 동일성이 뭐냐면 수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란 집단의 정체성, 즉 집단의 개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므로 수적 동일성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집단의 정체성 탐구해야 된댔잖아. 그럼 개인에겐 정체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요. 개성 없는 것들. 개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 자신이랑 똑같단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우리 둘이 절대 똑같진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수문이란 건 무엇인가? 사수문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랑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 개인에게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무조건 자기 자기와 똑같은 수적 동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집단의 정체성은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 부분. 그러면 한국의 개성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예시 들어주죠. 지금 조선의 산수화는 중국의 산수화와 거의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국 산수화만이 갖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산수화가 고유성을 갖는다거나 개성을 갖는다 말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이 구별짓는 속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 나온 거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국의 개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삼국 사상의 고유성에 대한 조지훈의 견해,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의 개성을 탐구할 때 고려해야 될 측면, 한국 고유의 고성,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앞부분, 유명 가수를 모방하는 많은 모창 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명 가수와 모창 가수는 분명히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적 동일성이 없단 말이죠. 음색이나 창법이 매우 흡사해도 유명 가수의 노래와 모창 가수의 노래는 다르다. 그렇다 해서 모창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창 가수에게 개성이나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밑에 모창 가수의 노래에는 의식적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만큼이나 미나 멋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창 가수는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개성이나 고유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모창이라 해도 어느 수준의 미를 창조하거나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노래를 개성 있는 곳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차중락이 부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비록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것이지만 나름의 미라는 게 바로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차중락의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중락의 개성, 고유성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써줄게. 너무 차중락을 막 썼다. 차중락의 개성과 고유가 있다는 건데, 왜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 나름의 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중락에게는 개성이나 고유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분,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이 동시에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말한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개성에 대한 의미인데,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인 동시에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말한다라는 거. 그러면 구별하기 힘든 위조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해외 토픽에서 우리는 종종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대가의 작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를 본다.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정교한 위조품이었던 것이다. 이 경우 위조품은 원작과는 수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물리적 속성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미적 감흥도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이나 격을 갖춘 것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계속 나오는 말,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명 가수, 모창 가수에게는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없어서 개성이나 고유성이 없다는 거고, 근데 지금 위조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거 개성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건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야!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위조품은 개성이 없는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된 그림은 원품과 비교할 때 단지 원작자가 그리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러면 원작자가 그린 것이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가 되는가? 그렇다는 것이 대체적인 답변일 것이다. 나도 이 점에 동의한다. 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 일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그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네, 되긴 됩니다 하면서 이 필자도 이건 동의했어.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 앞서 우리는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누가 처음 만들었냐 여부는 고유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복제의 경우 누가 그렸냐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그렸냐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는 위조품이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복제품은 원품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작품이므로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즉, 복제품이 일정 수준의 미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원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일단 먼저 앞에 다시 보시면 8페이지에 개성을 탐구할 때 고려할 측면이 뭐냐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댔거든요. 근데 모창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 했어. 그 다음에 위조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어. 근데 얘는 왜 개성이 없냐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이 없어서 얘는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조품은. 이거 바꿔서 생각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카 부분. 복제품을 만들거나 표절을 하는 행위가 범법이면 물러나다. 즉, 도둑질이다. 따라서 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도둑질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복제품이나 표절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적 재산권의 침해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창 가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하여 노래하는 한 평생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없다. 언제까지나 유명 가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떤 국산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일본 노래 표절에 익숙한 사람은 왜 힘들어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우리에게 있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앗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제품이나 표절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정체성은 뭐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민할 기회 자체를 앗아가기 때문에 즉 우리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개성은 남과 구별되는 속성이다. 그런데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낸다면 어떻게 개성이 생길 수 있겠는가? 개성이 없다면 정체성도 없다라는 식으로 화자의 의견을 마지막에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집보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처음 시험 보실 때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학력평가 이렇게 변형 문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학교 특성상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질단 나오고 본범 나오고 이역설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학력평가가 맨 앞에 들어갈지 맨 뒤에 들어갈지 중간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50분 동안 거의 20문제에서 25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집보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시험지 받자마자 여기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2단원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단원 풀고 학력평가 풀고 맨 마지막에 2단원이면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2단원을 덤벙덤벙 읽게 되거든. 덤벙덤벙 읽게 되고 덤벙덤벙 넘어가게 돼요. 그럼 실수하게 되니까 전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아예 아싸리 그냥 시험 시작하자마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냥 2단원을 좀 더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 2단원에서 실수해서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미리 말한다.
이 단어는 진짜 뭐 틀릴 게 없어. 어휘 문제, 그냥 내용일치 문제인데 뭐 엄청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이 단원에서 실수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틀린 문제에 글자 획수만큼 때릴 거야. 글자 수가 아니라 글자 획만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저는 그냥 이 단원부터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 보통 이게 한국의 정체성만 두세 문제 나오고 뒤에 토론 유전자가 한 세 문제 나와서 한 6, 7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6, 7문제부터 그냥 후딱 풀고 그러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작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작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 애들이 그래서 2단원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 2단원 제일 마지막 푸는데 걔네가 다 공통점 한 말이 2단원 풀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2단원이 작년에는 2단원이랑 그 다음에 뒤에 7단원인가 8단원이랑 같이 엮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가 시간이 없어서 2단원을 못 풀고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1단원, 2단원인데 1단원의 동짓달, 봉봉, 그 다음에 이옥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인데 이것도 내용이 많거든요. 봉봉이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시간이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2단원에서 먼저 여러분들 시간 투자해서 풀고 그 다음에 1단원 학력평가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난 학력평가 제일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어. 너네가. 이번에는. 왜냐면 학력평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2단원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요. 근데 2단원을 실수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갑시다. 11페이지. 기다리고 있었어. 11페이지 고유성과 개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고유성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이다.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사상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한국의 고유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개성의 판단 기준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면 모창 가수는 미나버,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였고 위조품은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다른 대상과,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이게 뭐였지?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이 없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바꿔서 기억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12페이지에 나온 자료도 있잖아요. 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갑자기 이번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게 퐁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얘가 나왔고요. 21년도엔 얘가 나왔고요. 22년도 작년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퐁당인지는 모르겠어. 또 갑자기 올해 미친 척하고 또 얘를 또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퐁당이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표 무조건 기억하세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기억 있잖아. 얘를 밑줄 다음에 얘를 찾아라는 거, 적절한 거 찾아라는 거 나왔어. 선지로. 오다선지로. 오지선다로. 그러니까 꼭 기억해 나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조 이거였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밑에 얘를 쓰는 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의 맨 처음 즉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원조라는 말을 너도 나도 간판에 하는 원조 콤플렉스 갖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라고 그대로 썼어야 만점이었고요. 여기서 뭐 원조 혹은 시원, 고유성 이런 거 빠지면 다 간점 1, 2점씩 무조건 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건 했죠, 학교에서. 한국의 정체성 할 때 얘 꼭 하는데. 봅시다. 얘 소나무랑 버드나무 이런 얘들 비교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두 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 특성은 뿌리의 차이가 있다. 소나무는 첫 번째, 바람과 정면에서 부딪히면 살아야 하므로 땅속 깊게 그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나무의 근본적인 특성은 버드나무보다 심근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낀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뿌리는 얕으며 잔뿌리만 무성하다. 즉 소나무와는 전혀 다른 청근성에 속하는 나무이다. 그러므로 소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박으면 여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뿌리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뿌리 없어도 사는 나무이다. 그래서 길가에 버드나무가 되게 많죠. 버드나무가 그겁니다. 그림을 또 못 그려 죄송한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는 되게 까칠까칠하게 생겼잖아. 근데 버드나무는 쭉 쳐졌어 이렇게. 쭉 쳐졌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얘가 살랑살랑 휘는 거. 그래, 그림을 배울게. 배우면 되잖아. 넌 그런 표정을 지어야 돼? 너무 이러면서 비언어적 표현은 왜 틀려오는 건데? 아무튼 그 다음에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과 크게 나누어보면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며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 적응이 잘 되는 해양성 선 문화이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하지만 버드는 아무 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깐깐한 소나무와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얕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소나무든 버드나무든 누굴 비판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소나무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얘네는 자기 정통성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고 버드나무는 오히려 적용이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옆에 보시면 소나무와 버드나무 심근성 문화와 청근성 문화를 비교 대조하고 있고요. 나무의 특성으로부터 문화의 특성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얘도 명료하고 간결한 문제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냥 읽어만 보세요. 15페이지는 이거 표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가 19년도인가 18년도에 나왔던 건데 네, 그 뒤로 2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퐁당퐁당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오늘 유전자는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유전자 조금이라도 보고 할 텐데 일단은 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 확대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00점을 맞고 싶으면 네, 얘네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수 쟁점을. 왜냐하면 여긴 딱 문제 내기 쉬운 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가 반대측 이야기인데 얘를 찬성 측으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토론의 종류에 대해서 해줬나요? 네. 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했어? 그러니까 뭐 많을 때 링컨 토론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럼 얘부터 봅시다. 26페이지부터 봅시다. 토론의 종류. 네, 토론의 종류 했다니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내가 내용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일단 26페이지부터 볼게요. 토론입니다. 고전식 토론이란 건데, 고전식 토론이란 것은 찬성층 2명과 반대층 2명이 각각 한 팀에 대해 토론하는 거고요. 반대 신문식 토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토론 자체가 반대 신문식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논제에 대해서 찬성층과 반대층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 논거에 반박함으로 승부를 가리는 건데, 누가 이기냐가 중요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양쪽에 각각 한 사람이 토론을 참가하는 거고요. 의회식 토론은 사회자의 중재와 집행에 따라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거고, 칼 포퍼 토론은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 팀이 한 번의 입론과 2번의 반론을 하며, 이게 중요하겠죠? 한 번의 입론, 2번의 반론. 그래서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 교차 조사가 진행되는 형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토론의 종류는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어차피 이거 할 때 그 얘기 할 텐데,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여러분들? 너네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뭐야? 나사 박힌 얘가 프랑켄슈타인이야?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걔 이름 없어. 그냥 몬스터야, 걔는.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이란 건 뭐냐면, 남극인가 북극 갔을 텐데?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만나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쓴 게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네, 4분 남았는데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거 토론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